9번부터 볼게요. 그러면 생물 분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있는데요.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한다고 그랬죠.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 그러니까 뭐 친척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자와 고양이가 먼 친척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유인원이라고 해가지고 오랑우탄, 침팬지 이런 애들하고 친척 관계인 거죠. 이런 식으로 멀고 가까운 정도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생물을 분류하면 수많은 종류의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데 당연히 과학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5번 되겠고요. 10번에 종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죠. 종은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겠고 가장 작은 단위 된다고 했었고요. 번식 유무에 따라서 자손의 번식 유무에 따라서 종을 구분한다고 했어요. 답은 이제 3번 되겠고요. 생김새나 서식지가 비슷하면 같은 종으로 분류한다가 아니죠. 이제 구조적인 모습이라든지 과학적인 특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고요. 번식을 보통 기준으로 한다. 넘어갈게요. 10번 3번이고요. 11번 고양이 분류 단계에 그랬는데 종속 과목 강문계를 채우라는 소리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부터 고양이 종부터 이렇게 채워 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디귿은 속이 되겠고요. 니은은 강, 종속, 과죠. 니은은 과. 그다음에 기역은 목이 되겠죠. 그래서 뭐 고양이 같은 경우는 동물계에 들어가고 척삭동물문. 척삭이라는 거는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말했죠. 가운데 척추뼈를 가지고 있는 애를 말한다고 했었고요. 포유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포유류 있죠? 젖먹이 동물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육, 이제 뭐 이렇게 먹는 애들을 말하는 거죠. 식육, 목, 그다음에 고양이과 고양이 속, 고양이 종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단계로 나가지는 거죠. 자, 12번 생물의 분류 단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있는데요. 12번은 답이 3번이고요. 같은 과인 생물은 모든 같은 속에 속한다 그랬는데요. 속이 더 작은 부류니까 모두 같은 속이 같은 과에 들어가는 거죠. 거꾸로가 되겠죠. 3번이 틀렸고요. 1번부터 보면 가장 큰 분류 단위는 이제 개가 되겠고요. 강은 문보다 작은 분류 단위다. 종속, 과목, 강, 문개니까 그죠? 강이 더 작죠. 3번이 틀렸고 동물과 식물은 생물을 개 단위로 분류한 것이다.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분류한다 그랬죠. 작은 분류 단위에 함께 속할수록 가깝다. 가까운 친척 관계인 거죠. 12번에 3번이고요. 13번에 호랑이, 사람, 삭이에요. 호랑이 같은 경우는 동물계, 사람은 동물계, 사람은 삭은 동물계, 문은 척삭동물문, 척삭동물문, 척삭동물문. 포유강, 식용목, 영장목, 식용목, 고양이과 사람과 고양이과 해서 호랑이와 뭐 사람과 삭은 당연히 뭐 서로 많이 다르시잖아요. 호랑이, 삭은 비슷한데 사람은 좀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사람은 포유강까지는 같지만 영장목에서 갈라져 나왔고요. 호랑이와 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과까지는 같고 그 다음에 호랑이는 표범속, 삭은 이제 고양이 속인 거죠. 그래서 삭이 고양이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인 거네요. 13번의 답은 4번 되겠고요. 호랑이는 사람보다 삭과 더 가깝다 되겠죠. 생물을 5개로 분류했을 때 각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들인데 식물계는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고요. 동물계는 세포에 핵이 있고 세포벽은 없다. 맞죠? 원핵생물계는요. 대장균은 원핵생물계에 속한다 돼 있는데요. 맞죠? 균계는 대부분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고요. 맞네요. 원생생물, 몸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만 있다 그랬는데 원생생물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고 기관도 있고 없고 그래서 특별한 분류 기준이 없어요. 14번에 5번 되겠죠?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는 동물계와 식물계의 가장 큰 차이점 돼 있는데요. 동물계와 식물계는 광합성의 연구가 되겠죠. 15번에 5번 되겠고요.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생물, 김미역 다시마와 미생물들이죠. 그래서 1번 되겠네요. 17번은 이제 핵이 있는가에서 없는가 아니오는 이제 원핵이 되겠고요. 얘를 넘어왔어요. 단세포인가 미생물 B는 원생생물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무슨 균 돼 있는 포도상 구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아메바가 되겠고요. 균사로 돼 있는가 이건 곰팡이, 푸른 곰팡이가 되겠고요. 광합성을 하는가 D는 식물이니까 해바라기, E는 개구리가 되겠죠. 17번은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D는 표고버섯과 같은 게 속한다는 표고버섯은 식물이 아니죠. 17번에 4번. 18번
가와 나 두 무리로 분류한 결과다 돼 있는데요. 미역, 새뜨기, 소나무. 미역은 이제 김미역 다시 원생이거든요. 그래서 새뜨기는 이제 소나무 같은 식물이고요. 그러니까 광합성 여부가 되겠죠. 18번은 2번이고요. 19번은 염주말 대장균, 폐렴균. 얘네는 이제 원핵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핵이 있다는 소리죠. 가와 나의 분류 기준은 이제 핵의 유무가 되겠고요. 나에서 다와 라의 분류 기준은 동심 광합성 연구가 되겠네요. 다는 식물이고 라는 이제 푸른 곰팡이와 표고버섯 균류니까 광합성 유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거. 19번에 그래서 이제 4번 되겠고요. 가와 나의 분류 기준은 핵의 유무이다와 그다음에 다는 광합성을 하고 라는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가 정확하네요. 19번에 4번이고요. 20번은 답은 4번이고요. 넘어갈게요. 21번도 답은 4번이고요. 광합성 여부는 A와 동물계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는데 A와 B와 동물계를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실력 탄탄은 각자 한번 푸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생물 다양성 보전 챕터 3이고요. 48페이지. 48, 49만 하고 좀 쉴게요. 요 단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우리 뭐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물 다양성이 뭐 좋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뒤에는 그러면은 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라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태계 평형이란 게 뭔가를 알아볼 텐데요. 생태계 평형이라는 건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보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서 했던 우리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등에 의해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보존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고요. 이 생태계 평형이 그러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는 내용이에요. 자, 생태계 평형 유지는요, 여기다 밑줄 할게요.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하여 생물이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여기다 이제 밑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했던 생물 다양성이 커야겠죠. 생물 다양성이 크다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등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커지고요. 이 생물 다양성이 크면요 어떻게 된다? 밑에 있는 것처럼 먹이 그물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것들을 이렇게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를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고 해요. 보통 사슬 아시죠? 이렇게 체인, 자전거 체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 사슬, 체인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로. 근데 이 먹이 사슬이 복잡해진 거를 먹이 그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슬이 이렇게 하나 일렬로 쭉 내려낸 거를 사슬이라고 하고, 먹고 먹히는 관계가 쭉 일렬로 내려낸 거 사슬. 그다음에 사슬이 복잡해진 거를 이 그물처럼, 그물망처럼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먹이 그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면은 그만큼 생태계가 안정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위 단계에 먹히는 애들이 종류가 많을수록 좀 안정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종이 멸종하거나 적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어졌을 때 다른 종들이 보완해 준다면 그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를 비교해 보시면요,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는 아래쪽에 이제 그림 아래쪽에 볼게요. 먹이 그물이 단순하죠. 그래서 어떤 생물이 사라지면 그 생물을 먹이라는 생물도 사라질 위험이 커지겠죠, 당연히. 예를 보시면요, 아데리 펭귄이 멸종되면요, 범고래는 펭귄이 먹이였는데 그게 없어졌어. 그럼 범고래 수가 갑자기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그 윗단계가 다 이제 멸종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큰 생태계를 보시면요, 그 그림 아래쪽에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 여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요, 사라진 생물을 대체하는 생물이 생기니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그래서 사라진 생물을 대체할 수 있어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즉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물 시간에는 이렇게 말하죠.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예를 보면요, 아델리 펭귄이 멸종되어도요, 얼룩무늬 물범은 남극 이빨고기니, 남극 은갈치니는 암치 잡아먹을 수 있고요. 범고래는 코끼리 물범이나 얼룩무늬 물범 같은 다양한 애들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멸종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오른쪽에 1번 같이 볼게요. 생태계 내에 멸종 생물 종수가 적어요. 그럼 생물 다양성이 작겠죠. 그럼 먹이 그물이 단순하죠. 그럼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겠죠. 방금 했던 그 반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이루어진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번 생물 다양성이 더 큰 생태계 어렵지 않죠? 나가 되겠고요. 3번 가와 나 생태계에서 아델리 펭귄이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 한번 써볼게요. 가나 나를 쓰는 거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가 생태계에서는 아델리 펭귄이 사라지면 범고래가 코끼리 물범이나 얼룩무늬 물범을 사고 살아날 수 있지만 있으니까 가는 아니겠네, 그죠? 나가 되겠죠. 나 생태계에서는 아델리 펭귄이 사라져도 범고래가 코끼리 물범이나 얼룩무늬 물범을 먹고 살아갈 수 있죠. 기억은 나가 되겠고요. 니은은 가가 되겠죠. 가 생태계에서는 아델리 펭귄이 사라지면 범고래는 유일한 먹이가 없어지니까 개체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생물 다양성이 크다라는 거는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풍력이 잘 유지된다. 그죠? 그만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번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 볼 건데요. 생물 다양성이 크면 우리한테 인간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활에 필요한 재료 의식주가 되겠죠. 우리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은 생태계, 생물과 우리 환경에서 의식주 재료를 얻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식량, 섬유, 종이, 의약품 등은 대부분 식물에서 얻은 자원인데요.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식량이나 의약품도 생물에 찾고 있다 그랬고요. 식량 같은 거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벼, 오리, 밀, 쌀, 그다음에 밀가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식량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다음에 이 밖에도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식량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미래에는 이제 곤충들을 이제 미래 식량 대용으로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밀웜이라든지 그다음에 메뚜기라든지 그런 곤충들을 이제 대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안 보셨겠지만 설국열차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지구가 굉장히 빙하기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지구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된 거예요. 이제 빙하기가 됐으니까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그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남은 이제 인류들이 이제 기차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동하면서 사는 게 이제 설국열차의 내용인데 거기서 재료가 되는 게 그 사람들이 먹는 식량이 바퀴벌레를 대량으로 키워가지고 그 바로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제 양갱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곤충을 키워가지고 이제 먹을 거라는 예상들이 많죠. 곤충이 돈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키우는데 번식도 잘하고 단백질이 많아서 미래 식량 자원으로 쓰게 될 예상으로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옷의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의복의 재료인데 목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입는 이제 면티가 되겠지. 그다음에 누에고치는 이제 보통 요즘엔 잘 안 쓰지만 한복이라든지 이불 같은 데 쓰는 비단 있죠. 비단의 재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털에서 이제 우리가 털 같은 걸로 이용해가지고 양털 털옷 같은 지나 이불옷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이불 같은 거 쓰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시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종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종이는 잘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나무에서 쓰는 것도 잘 아실 거고 옛날에는 파피루스니 이런 이제 식물에서 많이 키웠다고 잘 아시죠. 그래서 나무 껍질이나 식물 같은 데서 이제 종이를 얻었고요. 그리고 당나무라는 껍질에서도 많이 얻게 되고 등등등. 그다음에 의약품 같은 경우는 여기 의약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약품에다가 별표 한번 쳐놓으시고요.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요거 지금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잘 체크해 놓으세요. 밑줄에 놓으세요. 항암제 원료로 쓰는 건 주목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주목나무라는 게 있는데 빨간색으로 된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탁솔이라는 항암제의 원료를 써요. 항암제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와닿진 않겠지만 암이란 게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암이 생기면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 항암제에 대한 거를 이제 주목나무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자연계에서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에 원료되는 주목나무 기억해 두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푸른 곰팡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꼭 해놓으세요. 푸른 곰팡이는 항생제 원료다 있는데요. 두 가지를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항생제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감기라든지 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염증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처방해 주잖아요. 그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게 이제 항생제고요. 세균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을 터뜨려서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옆에다가 쓰세요. 최초의 의약품은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여러분들 먹는 아스피린 있죠? 감기약이면서도 진통제로 보통 먹는 아스피린 있지? 아스피린 알죠? 들어봤죠? 그게 최초의 의약품이에요. 의약품을 최초로 만든 게 아스피린. 그리고 최초의 항생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균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항생제. 여러분들 병원에서 처방 먹는 항생제 있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으면 되게 빨리 나아요. 왜냐면 세균을 죽이기 때문에. 근데 항생제를 좀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페니실린이라는 건데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고등학교 때 한 단원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이제 푸른 곰팡이가 옛날에 1900년, 2000년대 초 이제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과학자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어떤 과학자가 이제 세균을 관찰하다가요 세균 주변에서 곰팡이를 관찰하다가 곰팡이 주변에서 세균들이 죽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찰해봤더니 푸른 곰팡이라는 애거든요. 푸른 곰팡이는 우리 식빵 같은 거 상하면은 파랗게 까맣게 변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우리가 상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푸른 곰팡이거든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했어요. 푸른 곰팡이를 관찰하다가 푸른 곰팡이가 주변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만든 게 이제 페니실린이고요. 푸른 곰팡이가 세균들의 세포벽을 터뜨리는 물질을 이렇게 내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응용한 거예요. 그리고 아스피린은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감기약 같은 진통제 성분인데 이거는 버드나무 아시죠? 버드나무가 원료가 돼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스피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놓으시면 돼요. 이 밖에도 뭐 항암제 같은 경우는 주목나무라든지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산업용 재료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생태계 서비스 이런 것들을 그냥 외운다는 느낌보다는요 한번 딱 보시면 그냥 어느 정도 책이나 영상물을 많이 접해본 친구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생물의 이제 생김새나 모양 같은 것들을 이제 모두 생활 모습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용한 도구를 발명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비행기죠. 비행기가 이제 어떤 곤충이나 새 아니면은 잠자리 이런 거 나는 거를 보고 이제 만들어진 게 비행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곤충이 나는 모습을 보고 소형 비행기를 창안하였다. 그 다음에 고양이 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도로 반사판. 고양이 눈이 보시면 고양이 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조각들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반사판 같은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울 같은 구조가 있어요.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이제 밤에 자동차가 가다가 이제 도로 표지판 같은 데 보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빛이 반사돼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올 때 다시 반짝반짝해서 빛이 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도로 반사판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연잎 같은 게에서 이제 우리가 방수 복 같은 거를 이제 찾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게코도마뱀이라고 하는 게코도마뱀이라는 가지고 도마뱀이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겹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제 포스틱 있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고마리 열매라고 그래가지고 도깨비 풀 혹은 독고마리 이런 거에서 우리 이제 벨크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찍이 있죠. 신발 같은 데 많이 쓰는 신발이나 옷 같은 데 많이 쓰는 찍찍이 있지. 그런 것도 많이 쓰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아이디어를 내죠. 그리고 이제 생태계 서비스는요, 보통은 이제 휴식 공간이나 이제 관광 자원으로 쓰이는 것들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휴가 때 놀러 가는 그 자원이 있죠.
생물 자원들을 말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는 맑은 공기나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등을 제공하고요. 예를 보시면 숲, 울창한 숲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쾌함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산소를 많이 뿜기 때문이죠.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뿜고요. 그 과정에서 생물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다.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요. 이야기 다시 배우겠지만 광합성을 하면요.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광합성이라는 건요. 식물이 지난번에 우리 생물 소기관 할 때 영록체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가지고 빛을 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라는 영양소와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광합성이거든요. 광합성, 빛으로 영양소를 합성한다 해서 광합성이에요. 그건 식물에 있는 영록체에서 하는 거고 식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시켜줘요. 그래서 숲 주변에 가면 굉장히 상쾌함을 느끼고 뭔가가 시원함을 느끼는 이유가 이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많이 마시면 조금 기분이 상쾌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피톤치드라든지 다른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양한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을 내뿜기 때문에 이제 숲이 조금 시원함을 느끼는 건데요. 그리고 숲이 있으면은 이제 빛을 흡수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수분들을 많이 이제 내뿜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가 때 숲을 많이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식과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쉼을 위한 곳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일산 같은 경우는 좋은 숲들이 많잖아요. 숲 자원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호수공원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태계가 주는 환경에 주는 생태계 환경이 주는 이제 서비스가 되겠죠. 관광 자원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생명의 가치 한번 보시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생물은 그 자체로 소중하죠. 모든 생물은 생태계 구성원으로서의 지구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요. 생물 다양성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겠죠. 당연한 내용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5번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 보시면요. 생태계 평형 유지에 중요하고요. 사람은 생물로부터 다양한 혜택, 생물 자원을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생물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요. 모든 생물은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지구에 살아갈 권리가 있고요. 모든 생물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지구 환경을 보존해야겠죠. 자 오른쪽에 4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다회용품 대신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죠. X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물종을 늘리기 위해 외래종을 들인다? 까먹고 있었네. 다음 장을 보고 있었네요.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 1번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이죠. 네, 5. 생물에서 얻은 재료로 식량, 섬유, 종이 등을 얻을 수 있죠. 생물 모습을 모방해서 유용한 도구를 발명할 수 있네요. 5. 산이나 바닷가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은 생물 다양성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X. 의약품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인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연계에서 많이 얻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합성 의약품을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죠. 그래서 5번은 X. 55XX 되겠죠. 마치기 전에 우리 문제를 조금 더 풀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52페이지에 방금 했던 거 1번부터 5번까지 어렵지 않거든요. 한 3분 정도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1번부터 보시면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는데 답만 부를게요. 1번은 1번이고요.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생태 평형이 잘 유지된다. 했었죠. 2번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먹이 구물이 복잡하니까 생태 평형이 잘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번에 답은 4번이고요. 가에서는 개구리가 멸종되어도 이건 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3번은요. 생물 다양성이 인간에게 제공한 혜택이 아닌 거그런데요. 4번 되죠. 울창한 숲은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소시켜요. 아까 말씀드렸죠.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산소를 많이 증가시켜요. 3번에 4번이고요. 4번 생물 다양성이 인간에 제공한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는데요. 4번은 답은 5번이고요. 다 맞아요. 넘어갈게요. 5번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 있는데요. 답은 옳지 않은 까닭. 3번이고요. 사람에게 유용한 생물만을 선택적으로 남겨두면 안 되죠. 그래서 5번 3번이고 10분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